예비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길게 안 쳐도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영역별 실전 문제풀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얼마 전에 끝났는데 바로 시작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때 제가 올해는 여름방학 2주 정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근데 조금 그래도 개강이니까 안내도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인구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담 많이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당 사항이 대부분 없는데 그래도 그 인터넷 수강생도 보니까 요걸로 또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개만 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제 스타일이잖아요. 왜 안 나오니? 네, 그래서 여러분 대신 대답해줘. 아니면 나가. 대체로 저를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자, 제가 하는 말씀을 원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답은 당연히 네라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 우리 인간이.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뭐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야 되죠. 근데 잘 안 듣잖아, 솔직히. 그리고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그래, 그치?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말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 번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저하고 저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상담 신청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제 5개월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지만 그러니까 앞에 거 다 하려니 그게 엄두가 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부터 하셔야 된다고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 강의라는 게 그거였잖아. 그래서 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물 없이 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있긴 있죠. 손으로 잡거나 아니면 낚시로 잡으면 되지, 그지? 근데 사실은 그럴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열심히 6개월 동안 우리 그물 만들었는데, 근데 그 그물이 혹시 부실하지 않은지, 그래서 그게 어떤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그 점검 꼭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급하다고 절대로 그 바늘 허리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부탁이고 또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자, 그래도 이 강의가 이제 처음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궁금증,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해드릴 건데, 근데 어떻게 문제만 풀어요, 그죠? 그것도 지겹잖아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오늘은 좀 덜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복습을 시켜드려요. 그치? 그래서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 기억에 인구 파트를 보면은 아마 6시간인가 7시간 했던 것 같아요. 이론 강의에서. 그치? 그럼 그대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인구 그래도 분량이 적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분명히 그거 하면 아마 문제 되게 잘 풀릴 거야. 예, 그리고 제가 또 욕심을 가끔 부리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의외로 저 하나도 공부해서 적중이 꽤 많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이 하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없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기본 문제가 훨씬 더 많아,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장점 뭐냐면은 배운 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얼마 전에 지리교육론 했었다, 그쵸? 그래서 근접 전이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거창한 말 좀 싫어해서요, 도전할 수 있는 문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전이력에 해당되죠? 원격 전이 해볼만 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은 제가 여기 실전 문제에다가 집어넣지. 그렇다고 또 모의고사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카톡 퀴즈 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요즘에 이제 평가 관련해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카톡 퀴즈 여러분들 발전하라고 출제해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도전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발전에 도움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구성되면 아마 인구는 오늘 끝날 거예요. 근데 도시지리부터는 분량이 많죠. 도시지리는 제가 이론 강의 때 아마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도시지리나 경제지리 각각, 그치? 그러니까 아마 내용 정리를 압축적으로 한다 그래도 1시간은 안 될 거야. 아마 3시간, 아무리 빨라도 3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리하고 경제지리가 아무래도 인문지에서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일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에서 인구지리. 그래서 문제까지 아마 다 될 것 같아. 3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리부터는 오늘은 이제 인구지리니까 문제 이지문화. 사실 그것도 많아. 실제로 인구지리 그렇게 분량. 왜냐하면 인구지리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전공자가 들어가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지도학 GIS 교수가 그쪽 6점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4점이라서 사실은 예상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영역을 다 출제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 맨 앞 페이지 보면 기출문제 리스트가 나와 있죠. 어디가 제일 많던가요? 인구 구조와 관련된 게 가장 많아. 그래서 계량적인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그것만 연습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근데 제가 도시지리하고 어차피 경제지리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문제들까지 내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때 꼭 인구 구조가 주로 나온다고 해서 인구 구조만 하겠어요? 나머지 걸도 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도시지 경제지부터는 문항수가 많아집니다. 거의 이제 35문항 정도씩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문제풀이도 아마 한두 시간에 안 되겠죠. 그죠? 최소 서너 시간 걸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여기까지, 경제지리까지가 7월 19일이에요. 그죠? 2주 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텀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주 반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 주 되는 8월 9일 날 문화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문화지리 하고, 그 다음에 기후학, 지형학, 그리고 지형학하고 이제 지도학, GIS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교육론 가장 분량이 많아. 그래서 교과교육론까지 하면은 9월 13일 날 완강이 될 거라. 그래서 총 8주 정도 걸릴 거고, 방학까지 하면은 이제 10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만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 모의고사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강의 순서 다 소개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거 외우지? 그치? 너네 내 번호 외우죠? 번호도 좋잖아. 안 그래요? 네. 산 건 아닌데. 그래서 요거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카톡 퀴즈가 지금 이제 40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총 60회인데요. 3분의 2가 됐어요. 근데 아직 20회가 남았잖아.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올해는 틀렸구나.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박명수 씨는 진짜 늦었다 그러대.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 웃기려고 하는 거고,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톡 퀴즈 여러분들 좀 대답해 주실래요? 도움 되십니까? 분명히 도움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오늘 저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네. 첫날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또 원하는 사진 몇 개 골라왔어요. 그죠?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 시간에. 네, 아까 이 사진들을. 그래서 첫 번째가 맞춰볼래요? 퀴즈 형식으로 가볼까요? 어딜까요? 저는 가봤어요. 일단은 미국 서부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아프리카의 남서쪽 나미비아 알죠? 그래서 나미부 사막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류 지역이지? 그래서 무슨 한류니? 벵겔라 한류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데 없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해안가에 사구들이, 그치? 그래서 나미비아가 사구로 굉장히 유명한, 그걸로 뭐라 그럴까? 벌어먹고 사는 데잖아, 그치? 듄 45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고 싶죠? 네, 그래서 꼭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의지를 더 불태우고 싶어서 제가 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하겠어요?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높이가 만만치 80m 정도 되더라고. 네, 그래서 아마 한 번에 못 올라갈 걸. 왜냐면 발이 푹푹 빠지는데,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의 사진을 또 후배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됐죠? 네, 나미비아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딜까요? 지중해? 집 스타일이 지중해 스타일, 아니 지중해도 있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얘는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의 그 골홀름 섬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기 집들은 대부분 다 펜션이야 실제로는.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딱 드론 사이즈 딱 적합해. 그래서 한 높이 안 올려도 돼. 드론 한 100m나 50에서 한 100m 올려놓고 한 바퀴 돌리면은 또 예쁜 영상 나와요. 알겠어요? 제가 강추하는 지역입니다. 네,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답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죠? 김덕배 아십니까? 이번에 벨기에 떨어졌지, 그지? 네. 유로에서 떨어졌잖아, 벨기에.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황금 세대라 그러는데 덕배 불쌍해 죽겠어. 우리나라 왔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덕배 고향 그러면 알려줬는데 덕배 벨기에는 중요한 나라잖아, 그죠? 뭐 언어 갈등 있죠. 블랑드르하고 왈롱 지방이지. 이주민들은 어디가 더 많을까? 왈롱이 훨씬 많아요. 글쎄요. 왜 그러냐? 왈롱 지역은 프랑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북아프리카 이주민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겐트라고 하는 곳이야. 겐트라고도 읽고 헨트라고도 읽어요. 그죠? 덕배고 여기는 플랑드르 지방이고 플랑드르 벨기에 차이가 정말 커. 플랑드르 지방은 굉장히 깨끗한데 왈롱 지방은 사실은 그러니까 파리도 되게 더럽잖아, 그지? 그러니까 파리도 더러운데 파리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됐죠? 그리고 얘는 사실 요거는 드론으로 못 찍어. 왜냐하면 공항에서 가까워가지고요. 그래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하와이예요. 그쵸? 그래서 하와이도 가고 싶지? 네, 그래서 그래도 가깝잖아. 8시간이면 가니까. 그죠? 신혼여행이지? 그래서, 이거 내가 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어다 주시면 제가 돈 주고 응당한 대가를 제가 지불하고 사드릴게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시도하지 마. 이거 큰일 나. 알았지? 네, 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분화구인데 얘는 이제 아르헨티나거든요. 그래서 요 뭐라 부르냐면 그러니까 볼칸이잖아. 볼칸 똑같아, 그치? 근데 볼카니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걔는 이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요게 작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귀여운 화산, 귀여운 분화구인데 요것도 제가 찍은 게 아닌 게 저도 여기는 못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칠레하고 국경인데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그리고 잘 데도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이드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못 가본 건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남민 제가 좀 자주 들락날락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기회 되면 찍어다 줄게, 그죠? 다른 특이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도 같은 아르헨티나인데 요거는 제가 후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아르헨티나 스타일의 칠체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볼리비아하고 맞닿은 지역이야, 그죠? 아르헨티나 가장 북부 지역이니까 아열대 고압대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양해 좀 해주세요. 됐고, 그다음 어느 나라일까? 맞춰볼래? 응? 방글라데시 왠지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못 맞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가져온 거 이라크예요. 와, 완전 의외죠, 그죠? 네, 이라크 남부 지역이야. 그래서 이라크라고 습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치? 가보고 싶지 않아? 나중에 근데 저도 못 가봤어요, 여기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제가 지원금도 내가 드릴 거고요. 보험도 내가 보험 넣어줄게, 대신. 제일 비싼 걸로. 알겠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알죠, 그죠? 우리가 탑카르스트, 그래서 중국의 구이린 지방, 그치? 정말 예쁘죠? 네, 날씨만 좋으면 그냥 그림 같은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그치? 네, 됐고. 마지막입니다. 얘는 어딜까요? 중국 오리나라예요. 그래서 이거 답사 때 가는 수도 있는데 삼척에 이끼폭포라고 안 가봐서 가본 사람. 우리나라 교수님들 뭐야 이거는 여러분 갈 수 있어. 숙제 방학 내가 2주 주잖아. 그럼 너네 여기 갔다 와라. 삼척이 무슨 폭포라고? 이끼폭포. 이것도 카르스트 지역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알겠어요? 네, 됐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 네, 그러면은 자 인구 파트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체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안목 중요시하죠, 그렇죠?
네, 메타인지 안목 전체적인 거 파악하는 그런 거를 더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껍데기가 알맹이보다 더 중요하다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 그러면 뭐 보고 답해서 되는데, 자, 인구 파트 제가 시작할 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구 파트는 분량이 적지만은 서랍 작은 거 5개 만들라 그랬지. 그래서 각각 서랍 이름들 불러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인구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구조, 시험 문제 얘가 제일 많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구 분포, 예전에 중요했지, 그지? 근데 인구 분포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그 출제위원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다음 네 번째가 인구 이동입니다.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 왜 그러냐면 얘는 구체적인 팩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 두 가지 다 하셔야 돼. 저도 이론할 때 아마 인구 이동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시간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첫 페이지에 리스트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두 파트가 제일 많을 거야. 그래서 인구 구조하고 인구 이동인데, 근데 인구 이동은 최근에 냈던 거는 아마 2021년도인가.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냈던 거, 그게 마지막일 거고, 대부분은, 자, 인구,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 제가 보낸 거는 인구 성장 쪽으로 넣기도 했는데, 사실상 본질은 걔도 인구 구조에 더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인구 구조 계산하는 거 단순 산수 문제인데, 요거 귀찮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수능에서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수능에 있잖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학력고사 때 그런 말을 안 붙였는데, 수능은 탐구 영역이라 그러잖아. 사회 탐구 영역, 그쵸?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 무슨 사회 문제인데 이게 수학 문제를 내고 있냐고. 타당도에 굉장히 태클을 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회문화에서도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 뭐야?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표 가지고 표풀이 문제라고 하대. 네, 그 다음에 지리도 보면은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수능에서도 아주 단골이 되는 게 인구 부양비 문제 단골이잖아.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들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실전 문제 맨 앞에 1번 문제도요, 뭘 배열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제가 그냥 내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제 신념이나 가치관이 가장 많이 반영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그거는 외면하시면은요, 에이, 내가 솔직히 이거 한 문제 틀린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그거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합격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구 구조 가장 강조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문제 여러분들 이미 제가 이론 시간에 풀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항 인구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아예 인구 부양비 이런 것들은 곱셈 나눗셈 필요하지만요, 얘는 덧셈 뺄셈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정답률이 아주 높았을까요? 내가 얘기한 적 있었지, 그지? 아니 저거를 왜? 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못 풀 문제가 아닌데요. 자꾸 이게 수리적인 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닫아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풀면 풀리거든. 근데 무슨 자기를 못 믿어. 아,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답일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틀린 사람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버리라고 제가 이 문제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절대 못 풀 문제 아니죠? 네, 그리고 풀이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고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됐나?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인구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뭐 구조도 편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공부하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 교재하고 달라진 측면이 하나 뭐냐? 이론 교재는 숨 막히잖아. 여러분들 이론 교재는 제가 뭐에다 초점 맞춰? 여러분들 절대 필기 못 달죠. 내가 필기 못하려고, 못 되쳐먹었니? 그렇게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은, 앞으로는 내가 그래서, 에이, 너네 인생이지, 뭐 내 인생인가. 그래서 필기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여백도 많이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펴면은요, 출산력 지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인구 파트, 구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인구 경험적인 변천 모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굳이 이걸 내가 다산다사 요렇게 이미 설명 다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생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그냥 퀴즈를 해볼까? 그러면은 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될까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2단, 여기서부터 이제 감소가 되니까 아마 요거지. 2단계 마지막에 정점을 찍겠죠. 그죠?
못했나?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 번 나왔어. 그러면 2단계에서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인구 급증하잖아.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일단은 사망률이 급감하는 단계잖아. 그러면은 뭐를 물어볼까요? 역시 사망률 급감의 원인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건데 막상 또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못 쓴단 말이야. 그치? 그 사망률 급감의 원인은 인구 부양력의 증가라고도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서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예방의학의 보급으로 해서 영아 사망률이 급감하는 단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그래. 그래서 저거 아주 충분히 많이 출제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매우 쉽지만 소홀히 하면 끊고 다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언제 시기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요,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2단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 저는 딱 인구 변천 모델, 경험적 모델에서 저는 2단계,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내가 조금 몇 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2단계에 태어났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3단계 그리고 요즘에는 4단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 얘가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는 거니까. 맞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요, 소위 말해서 저개발 국가에 적용하면 잘 안 맞는다 그러죠. 그치? 그래서 안 맞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습하게 되면은 뒤에 문제가 매우 잘 풀릴 겁니다. 하나가 충족성의 문제, 그다음 하나가 적시성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랬어요. 충족성이 훨씬 두 개를 동시에 낼 수도 있어. 그지? 기평이니까. 만약에 하나 맞는다 그러면은 충족성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충족성의 무슨 뭐야? 기본적으로 출생률 감소가 일어나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노동력 내지는 내 노후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먼저 소득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개도국의 경우에 저개발국가 소득 증가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시성 뭡니까? 그 출생률 감소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 지금은 이제 5단계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쵸? 왜냐하면 요거는 출산 장려한 나라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출산 장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될 거냐 이거야.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나라 꼽는 하나 있거든. 아까 내가 스웨덴 보여줬잖아. 그래서 스웨덴이 출산 장려에 성공한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합계 출산율 스웨덴도요, 우리처럼 우리 0점대지 지금. 그러니까 스웨덴도 거의 1점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2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것도요, 실상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스웨덴은 이주민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특히 다른 지역, 비유럽 지역에서 어느 나라 가고 싶니? 그러면은 아마 두 나라가 제일 많을걸. 독일 맞아. 그리고 스웨덴이야. 왜냐면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스웨덴 출산 장려 정책은 봐, 여기서 원래 원주민들이죠. 그죠? 스웨덴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 비교하면 요 수치가 3배 이상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주민들이 결국은 많이 나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출산율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주민 여성들이 많이 낳는 거야. 만약에 그것까지 없으면은 완전 0점대 초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아까 이거잖아. 이미 경제적으로 잘 살아.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런 출산 장려 좀 이따가도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높잖아. 고임금 여성은 아무리 뭐니 그 뭐랄까 육아휴직이니 뭐니 준다고 해도 안 먹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대표 사례를 할게.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군 중에서 가장 합계 출산율 적은 그런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알아요? 예, 교사예요. 잘 봐.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교사, 잘 봐. 일반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봐. 그러면은 보장을 해줘도 그 눈치 보이죠.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휴가.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전교사 때문에 좋은 점이 뭐야? 딱 실제로 많아요. 여기 언니들 보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합격하자마자 가서 첫날 육아휴직 딱 쓰는 거.
이 꿈에서 굉장히 많아. 지금 선생님 왜냐하면 기혼자도 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 꽤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 결혼했을 것 같은 언니들 많잖아, 그렇지? 그게 목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가장 혼인율이 떨어지는 직업이 교사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은 단계에서는 어떤 출산 장려 정책도 잘 안 먹히는 거라는 거죠. 알아듣겠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그거를 이제 시험지 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게 출산력 지표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출제 가능한 거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뭐만 안 나왔냐면 교재 하나도 공부하기 첫 번째 거 중에서는 모합이 정도 빼놓고는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각종 출산율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라고도 충분히 가능해.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 합계 출산율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합계라고 했을까요? 연령층별 출산율을 다 합한 거라서 합계 출산율을 하는 거야. 다만 보통 가임 여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미국 스타일이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15세에서 49세 이렇게 주어질 거고, 사실 미국 끔찍하지, 그치? 미국은 10세부터 따지잖아, 그치? 그래서 전 좋지는 않지만은 미국이 뭐 그런 자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지. 이해됐나? 네, 그래서 결국 15세, 49세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쉬운 수치를 줄 거야. 그래서 합계 출산율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봐. 합계 출산율 연령층별 출산율 합계니까 그냥 그대로 단순 합해가지고 쓰는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가 연령별로 합계 출산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더해, 그렇죠?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주면 될까요? 2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런 시간에도 왜 200이 되는지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은 자, 요 코호트라 그랬죠. 구간이 5세 단위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 천분율 보통 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되냐면 5세 단위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돼? 그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거니까 결국은 200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답은 얼마니? 200, 그냥 요걸 더해서 쓰게 되면은 200배 높은 수치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합계 출산율 계산했는데 선생님 저 350 나와요. 잘못된 거지, 그지? 어떡하라고? 200으로 나눠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합계 출산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350명을 낳아? 알아들어? 예, 욕할 뻔했다, 그지? 분명히 나온다고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알겠지, 그지? 그래서 합계 출산율 요거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일단 하나 듣죠? 네,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출제. 두 번째가 대체 출산율이야. 그래서 요거 아마 카톡 퀴즈 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 출산율의 의미는 합계 출산율이야. 합계 출산율인데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이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적고 있네. 그래, 불러줄게. 대체 출산이 무슨 의미라고?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이야. 그래서 얼마로 보통 보냐면 2.1 정도. 옛날 이것도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하니까. 한 10년 전까지 2.2 있었거든. 근데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 수치는 조금씩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체 출산율은 2.1 정도 쓰는 겁니다. 알았지? 의미 물어볼 수 있죠. 대체 출산율 무슨 뜻?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이야.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게 뭐 있어? 그래서 총재생산율. 사실 이거 띄우는 게 좋죠. 그래서 총재생산율. 그렇죠? 네, 요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계산하냐면 합계 출산율 갖고 요거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합계 출산율이 2야, 있어요. 그런데 성비가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라고 해봐. 그럼 이 중에 여자아이는 몇 명이겠어요? 한 명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총 재생산율은 결국 합계 출산율에서 여자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성비를 내가 달리 해볼까요? 그러면 합계 출산율 3이야. 그죠? 근데 성비가 50이야. 성비가 50. 그치? 그럼 총 재생산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산수되잖아요. 자, 성비가 50이라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50명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100명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3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전체가 150이고 여자아이 비율이니까 100이지. 그치? 약분하라 가르쳐줘? 요거 3분의 2 이렇게 돼. 네, 그럼 요거 지우면 2가 되는 거지. 할 수 있겠나요? 네, 됐고 마지막으로 모합이. 알겠어요? 모합이 주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자 가입 여성 인구분의 아동의 인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출산력 지표도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아까 이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별 합계 출산율이야. 이거 보면 확실히 도농 간의 차이가 있죠. 어디가 높아요? 이거 그나마 14년 전 자료다, 그치? 지금은 요거 거의 한 60%수 떨어졌다 그러잖아. 그나마 2명 넘는 데는 농촌 지역들이잖아, 그치? 근데 농촌 지역인데,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시집 온 거잖아. 그래서 합계 출산이 높은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왜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이 쉽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결국 그거 성공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네. 우리가 소외된처럼 성공하려면 이주민 많이 받으면 되죠. 반응이 이렇죠? 이 말은 속으로 싫은데, 그죠? 굶어 죽거나, 그지? 그래? 네. 근데 아니야.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산장려 정책들이요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띄워놓고 잠깐만, 내가 이거 해놨는데. 요거가 되는구나. 자, 요거는 잠깐 보여줄게. 세계 지역별 인구구나.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지리를 전공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감 잡으라 이거죠, 그치?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인구 성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어느 대륙의 인구 증가가 높으냐 이거냐. 그 정도는 알죠. 시험 내도 다 내진 않겠죠, 야비하게. 예, 그래서 당연히 아프리카 인구 성장이 제일 높을 거 아니야, 알겠나? 반면에 그럼 인구 성장률이 제일 낮은 대륙 고르세요. 그럼 오세아니아를 뺀다 그러면은 그나마 오세아니아 늘고 있다. 여기 보니까 유럽은 결국은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충분히 감각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어디가 일단 인구 제일 많아? 아시아가 뭐 47억 인구라 그러잖아, 그치? 그 정도면 됐지?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산율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러면은 인구 증가가 둔화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의 효용성 변화가 되잖아. 그래서 아래쪽 요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가 가치관 변화에서 필요하다 그랬잖아. 소득은 애 많이 나는 게 유리한 거잖아. 그 다음에 노후 보장. 그치. 근데 요것으로의 효용성 점점 감소하고 대신에 비효용성, 즉 양육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양육비가 뭐보다 자녀의 효용성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이거잖아. 이해되나요? 네. 그럼 뭘 출제할 수 있냐면 요거죠. 요거 양육비. 그래서 양육비를 보통 세 수로 나눌 수 있죠. 사실 처음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비용, 그 다음에 하나는 심리적인 비용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 심리적인 비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애가 생기면은 애에 대한 그 자녀의 건강에 대한 뭐 근심 걱정, 그다음 얘가 미래에 우리나라 진짜 걱정 많이 되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민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애기 없지만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거든요. 비웃지 마. 네. 그게 제일 걱정될 것 같아. 애가 커가면서 아빠 나 인라인 스케이트 사주면 안 돼? 이때 되게 망설일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자전거 사달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걱정돼서 안 사준 게 아니라 돈 없어 임마 그러고 안 사주셨는데 돈이 있으면 진짜 고민되잖아. 그래서 자전거.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수영을 시켜야 되나? 필요하죠. 그죠? 근데 또 수영시키면 이 새끼 미안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수영을 못하면 안 들어가요, 물에. 어린아이 익사사고는요, 수영하는 애들이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 나는 수영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그죠? 다 여기에 들어간 거지, 그죠? 예, 괜한 걱정이라고 니네 지금 비웃는 것 같아. 다시 경제적 비용 둘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직접 비용은 양육비가 되고요. 알겠어요? 네. 그다음 간접 비용에 대한 이걸 뭐라 그래요? 기회 비용이지.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높은 거잖아. 글쎄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학력일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갈수록 이게 특히 고학력. 그래서 우리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제일 많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소설하고 영화에서 온 말이지만은 고학력 미혼 여성을 뜻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분명 선배니까 그럼 애기는 뭐 초등학교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 기분 무슨 말인지 알죠?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기할 때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괜히 미움받아. 알았어? 그래.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영화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영화죠, 그죠?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선진국 갈수록 브리짓 존스가 많아진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출산 장려 정책할 때 수치를 가지고 많이 하죠. 슬로건 같은 거 만들잖아. 그래서 1, 2, 3 운동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1이 결혼 후 1년 안에 애를 낳자 이런 뜻이야. 됐어요? 이건 뭐와 관련되죠? 딩크족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뭡니까? 이게 대체 출산율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2명 이상 낳자 이런 뜻이고요. 3은요, 요즘엔 30살 이전이 아니고 제발 30대에만이라도 그렇게 됐죠. 실제로 산부인과 가보면 35세 이상 산모가 훨씬 더 많대. 그래서 원래는 이게 30살 이전에 애를 낳자 이런 뜻인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거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효용성 변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자 시험 문제는 주로 뭐를 출제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인구 성장 파트에서 출산력을 내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공자는 아니셨죠. 그러니까 GIS 그 지도학 그쪽에서 냈던 문제가 사망력을 낸 거야. 사망력 사실 문제 내기가 원래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출생률에 있어서는 뭐 조출생률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런데 사망률에 있어서는 조사망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이게. 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A 국가가 B 국가보다 만약에 조출생률이 높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개독일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조사망률이 그러면 A 국가가 B 국가가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전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못 사는 나라야. 사망률 높은 국가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 이해되나요? 근데 오늘날 그 공식이 깨져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조사망률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조사망률 내는 게 아니라 자 대신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거라고 전부터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를 비교한 게 더 좋으냐면 영아 사망률. 이거는 어디가 높을까? 당연히 개도국이 높을 거 아니야.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대 수명입니다. 선진국이 높겠지, 그치? 듣고 있어요? 네. 다 가르쳐 줬어. 이것이 이거보다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야. 알았나?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면 이거를 원래 냈어야 되죠, 그죠?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도 공부하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야.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 내가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해도 되거든.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요 사망력과 관련된 지표인데 표준화 사망률. 이게 나온 거야. 재작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깨끗했으면 좋은데 요게 문제가 사실 미스 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표준화 사망률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표준화 사망률은 본래의 사망률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 요거 조금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선진국하고요 개도국하고 사망률 차이가 있어. 그렇죠? 또는 사망률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조사망률은요 결국 인구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선진국이 조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 그럼 선진국의 의료체계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뭐 때문에 그래요? 인구 구조에서 노인층이 많으니까. 그죠? 대기자잖아, 사망 대기자. 이런 말 하면 또 망언이 되니? 너네 그러니까 못 믿을 놈들이야. 맥락으로 좀 판단해 주세요. 알았어요? 취소할게, 그럼 그 말. 알겠죠? 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망률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인구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을요, 제거하면 어때요? 그럼 비교해도 되는 거잖아. 그게 표준화 사망률. 그러니까 비교하고자 하는 거. 자, 나라여도 되고요. 지역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 사망률은 이 두 지역 내지는 두 나라의 인구 구조가 동일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동일했는데 표준화 사망률이 만약 A 쪽이 높다라고 해봐. 그럼 이 나라 문제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나라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산업재해가 많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던 문제 그거잖아요. 대구가 울산에 비해서 조사망률이 높은 이유. 그건 대답할 수 있어. 대구가 연령층부 인구 구조가 울산보다 노인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대구가 울산에 비해서 그럼 표준화 사망률이 낮은 이유를 물어봤거든? 그럼 인구 구조를 뺀 건데 그걸 인구 구조로 어떻게 설명해요?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스가 났다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낼 때는 아마 자기들도 이제는 전달을 받았겠지. 그래서 제대로 낼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 사망 이번엔 기평이었죠. 그럼 다음번에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설명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아까 이 표로 내가 했지. 인구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그런 사망률이 표준화 사망률이 되는 겁니다. 알았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미국하고 코스타리카 비교하니까 어디가 사망률이 지금 더 높아요? 미국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그죠? 네, 그러면은 미국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미국 요놈들 건강보험 없다더니 그런 것이구나. 아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인구 구조가 젊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하고 코스타리카에 그러면은 그 인구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그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 비교하니까 어디가 높아? 코스타리카가 미국보다 높죠. 근데 미국도요, 표준화 사망률이 낮은 편은 아니야. 선진국 치고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표준화 사망률 거의 제일 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잖아. 물론 나는 불만이죠. 내 건강보험 내 모르잖아. 알겠어요? 네,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자꾸 좌파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는데 제가 경제적으로는요 완전 우파예요. 극우는 아니야.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나? 네,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칠판 한번 지우고 가도 될까? 네, 그럽시다. 네, 계속해야 되겠어요? 네, 그럼 인구성장 좀 남았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학자 우리 보통 언급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멜서스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학자 또 보저럽이야. 네, 근데 이제 멜서스 같은 자유주의 좀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초기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그 멜서스의 경우에는 자 뭡니까? 인구에 대한 대책은 인구론이자 유명한. 그래서 국가는 그래서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가난 구제하지 말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있다지,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적극적인 억제 정책이 되는 거야. 국가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소극적 억제라고 하면 안 돼요. 적극적 억제가 국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굶어 죽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버려 두면 인구가 증가할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너무 심했는지 예방적 억제라는 표현도 썼죠, 그죠? 그래서 그건 최대한 늦게 결혼해라, 또 도덕적으로 금욕생활해라 이건데 좀 요거는 비현실적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의미는 있었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멜서스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멜서스의 딜레마 뭐야? 이거가 올라가면 이거가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우산장수하더라고 뭐죠? 하나가 집신장수하드, 그죠? 두 아들 다 행복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요 도표 그래프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왼쪽이야 시작이 인구가 증가해. 그러면은 식량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 혼인율로 감소하지. 그러면은 사망력은 증가하게 되니까 인구 증가율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에 해당되는 게 우리 마르크스인데, 근데 마르크스는 제가 볼 때는 인구 쪽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 인구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요 항상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든다 이거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마르크스도 얘라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 인구로는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요즘에 이거야. 저는 경제적 우파이긴 한데요. 근데 최저임금제죠.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노동의 가격과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여기다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설정하는 거예요. 위에다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최저임금제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경제학적 뭐라고 얘기해? 이러면 여기가 얘 공급이고 얘가 수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고, 그치? 편의점 점주들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면 최저임금제 시행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지지받는 이론은 요거는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요걸 했을 때 대부분 최저임금제 실시하는 나라 많거든? 근데 저것이 실제로 실업률을 높였다라는 것에 어떠한 보고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 최저임금제는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큰 영향 안 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자존심 아닙니까?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은 돼야죠. 그죠? 아직 우리 10,000원 안 됐지,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겠지만. 물론 갑자기 20,000원 돼 그러면 그럼 나도 좀 고민돼. 그죠? 네, 그래서 저기 없이 수업해야 되잖아. 됐나? 네, 아무튼 20,000원 넘게 받는 것 같은데? 아니냐? 비밀이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오히려 잘 봐. 이게 우리 인구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지리보다 도시지리, 경제지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사실 우리 지리학에 끼친 영향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 주류 지리학자들은요, 사실 좀 왼쪽 성향의, 그러니까 네오 마르크스들이 워낙 많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오히려 우리 도시지리나 경제지 쪽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조조리론, 요거 한번 복습해도 괜찮을까?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조조리론은 막스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막스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조조리론 이거죠. 그래서 막스가 한 명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2개만 얘기하면은 하나가 존재가 의식을 지배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게 조조리론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조리론은요, 어떻게 세상을 보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는 안목과 관련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막스는 보통 역사발전 5단계에서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이랬잖아. 근데 이제 근대론 속에 틀렸잖아요. 그래서 네오 막시들이 다시 재정립한 것이 그것을 조조리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조조리론 결국 2개로 구성되는 거야.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거, 생산과 관련되는 거, 생산 시스템. 그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냐면 축적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상부 구조는 제도라 그랬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 자체가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절 양식, 쉽게 말해 자본주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버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바로 대량 생산 간 거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소량 생산이었어요, 그죠? 생산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요거를 축적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요걸 외연적 축적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선진국들이 다 식민지 생태라 그래서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시장 확보하려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자본주의 버전 이게 1.0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유 방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걸 조절 양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경쟁에 맡기는 거잖아. 국가는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경쟁적 조절 양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공부하니까 이제 이 정도 안 먹으면 되지? 네, 그럼 2.0 버전부터는 여러분들이 불러주실래요? 그럼 요거 뭐라고 쓰면 돼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축적 체제는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부의 축적을 가져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내포적 축적 체제라고 하는 거죠. 됐나? 네, 그럼 자본주의 2번째 버전을 보통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복지국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케인즈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조절로 얘기했을 때는 요거는 독점적. 그러니까 이 독점은 국가를 뜻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민간 경제에 간섭을 심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요때 복지는 무슨 복지가 되는 거냐면 포괄적 복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목표인 거예요? 소득 재분배가 목표라고 보시면 되지. 됐고, 그 다음에 3.0입니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채워주세요. 이제 뭐 쓰면 되지 얘는? 네, 조심해야 돼. 요거 유연적 축적 체제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요거 그대로 가는 거지. 유연적 축적 체제로.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뭘로 갈까? 여기도 복지가 들어가는데 이때 복지는 우리가 근로복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근로복지 거의 뭐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랑 동의어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시장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경쟁적 조절 양식인데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구별하려고 요거를 신경쟁적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되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포괄적 복지고 요거는 근로복지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복지 감축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마르크스 가볍게 복습이 되었네요. 자, 다음 걸로 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학자가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보절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절업은 자, 멜서스하고 생각이 달랐어. 그래서 멜서스는 결국 인구 증가를요 독립변수로 보지 않았는데요. 보절업은 인구 증가를 독립변수로 본 거야. 그래서 인구 증가가 독립변수로 봤다는 게 결국 뭐냐? 이것 자체가 일종의 자극제라는 거죠. 그죠? 동기부여 자극제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여전히. 그치? 그러니까 결국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전국 어떤 오지를 가도 휴대폰 안 터진 데 없을걸? 그죠? 근데 미국은 진짜 많은 나라 보면, 인구가 희박한 쪽 가면 휴대폰 아예 안테나도 안 튼 데 많아. 그죠? 알겠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밀집도, 그죠? 그것이 높아야지 뭘 했을 때 회수율이 빨라지는 거잖아. 이해되나? 즉 뭐냐면 결국 인구 증가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자, 인구 성장이란 것은 결국 기술 혁신으로 그것을 인구 부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낙관론을 보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인구 증가에 대한 견해가 이 비관론이죠. 그죠? 이게 누구의 관심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야? 멜서스 등이죠. 그죠? 네. 그리고 환경론자들도 저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1960년대에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잖아. 그치? 반면에 그러면은 보절업을 지지한 사람은 로마 클럽의 주장을 일축해버렸잖아. 그치? 그 유명한 석유 20년설. 야, 니네 식으로 얘기하면 인류가 진작에 멸망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인구 부양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술 혁신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거지. 석유 20년설 뜻 알죠? 100년 전에도 석유 20년 쓸 거밖에 안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치? 안 그래? 네. 봐요. 우리 석유 뭐 비싸니까 또 대통령이 뭐 포항에서 석유도 발견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 그래? 넘어가죠? 네. 되나? 네. 그래서 이쪽이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게는 출제를 못 할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답안지 분량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연습 문제 달아놨어. 그러면 이제 보절업의 주장에 따라서 낙관론을 설명해 보시오. 출제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럼 가장 기본이 뭐야? 인구 성장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여기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많이 생산하려고 휴경지 단축할 거고 기술 발전 따라 붙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그럼 다 됐네요. 뭐가? 인구 성장 파트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 근데 여기서는 뭐 이론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치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요.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그 정도는 되죠? 네, 그래. 아무튼, 수리력 테스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계량형 문제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 성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성비를 노동력으로만 파악하면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도 그래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비를 비교하면 개도국 성비가 높거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일수록 성비가 낮게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비가요, 뭐하고 역수값이 되냐면은요, 중위연령하고 역수값,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양인구비야.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인구부양비라는 말보다는 부양인구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돈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양인구 세 가지 있지, 그치?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그다음에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잖아. 안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요거 별거 아닌데 아주 사소한 낚시에 자꾸 걸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총 부양비가 어떤 두 지역이 같다라고 하면은요, 두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나 노년 부양비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 똑같은 건 있지. 뭐야?
청장년층 비율은 똑같은 거잖아. 그 낚시에만 안 걸리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부양인구 비율은 얘는 분모가 뭐니? 청장년층이잖아. 그러니까 총인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비율을 들려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거 아마 거기서부터 외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유명 과학 시간에 액체의 농도와 용해도, 알겠어요? 그래서 농도, 용해도가 바로 인구 부양비하고 또는 부양인구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요거를 헷갈려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냥 하나 수치 써도 되지, 그지? 그래서 어떤 지역이 그러면 자, 유소년 부양비가 만약에 23이야. 노년 부양비가 12야. 알았나? 그럼 총 부양비는 얼마니? 당연히 35가 되잖아. 그쵸? 근데 이 지역에, 그러면 이 지역에, 노인 인구 비율을 그럼 계산해봐.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청장년층이 100명이라 했을 때 노년 인구가 12명이잖아. 그럼 총 인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5라 봐야 되겠지. 그래서 135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대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저 낚시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수능 문제도 이 낚시야,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는 여러분들 최소한 가르쳐 줄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총부양비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죠. 그죠? 그게 국가의 부담력을 얘기를 하는, 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010 몇 년까지는 총부양비가 계속 감소해 왔는데 2015년, 16년 요쯤을 경계로 다시 총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총부양비가 감소하는 기간이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걸 인구의 보너스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인구의 보너스식에서 오너스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해되나? 네. 그래서 인구 구조는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산 문제들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됐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뭘로 가야 되냐면 인구 분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왜 보여줬는지 알겠죠? 그죠? 성비는 농촌이 높아, 도시가 높아, 전반적으로 도시 쪽이 높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를 우리나라 중연령과 비교해 보세요. 중연령 어디가 높아요? 농촌 지역이 중연령이 더 높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할까? 그럼 요거 볼게. 유소년 부양비하고 그러면 유소년 그다음에 부양비야. 여기 같이 쓸게요. 그러면은 노년부양비는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어디가 높을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유소년부양비는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어디가 높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유 얘기했지, 그지? 왜 그런 거야? 부양비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도시는 모두 많아요. 청장년층도 많단 말이야. 여기는 청장층 상대로 적죠, 그죠? 분모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모가 달라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거 성립 안 됩니다. 알았어요? 또 걸린 사람이 있었어, 그지? 그래서 이거 곤란해? 물어보길 잘했네. 다시 한번 유소년 부양비는요, 도농 간 차이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았죠? 오히려 여기에 총부양비가 두 개는 1승 1패 되면 어떻게 돼요? 총부양비 어디가 높아요? 농촌이 높아요. 그죠? 왜요? 분모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니? 네, 대답 안 하네. 정감을 진짜 잘했지? 네, 그런 실수 많이 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인구 분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었네. 내가 준비해 놨었네. 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세 나라 비교하는 뒤에 이거 연습 문제로 있거든. 그래서 중국, 일본, 필리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돼요? 세 나라 모두 감소하고 있죠. 그죠? 노년 부양비는 세 나라 모두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총 부양비를 봤더니 어떻게 돼? 역전이 발생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가 문제 내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가 문제 수록해뒀어. 그건 이따가 내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됐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인구 분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옛날 이제 인구 분포는 그래서 어떤 지역지리 시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리 과목이 구체적인 사실 위주의 개념을 많이 다뤘을 때 선호되지. 요즘엔 인기가 없지, 그지? 그래서 얘 보면 인구 문제들, 분포 관련된 문제 주로 90년대로 끝난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그랬을 때는 전 세계 인구 분포, 옛날 스타일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전 세계 인구 조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는 이런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전 세계 인구 분포하고 기후하고 관련해서 설명하라고. 요거는 가능하겠지. 관련되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기후대별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한번 골라보라 이거야. 그럼 어떤 기후대가 인구 밀도? 이게 제일 높을 거야, 그치? 제일 낮은 데 골라보실래요? 이 한대란 뜻이 다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요게 비슷할 수 있지, 그치? 왜냐하면 어디야? 남은 게 지금 D기후하고 A기후인데 각각 핸디캡이 있죠. 아, 너무 더워. 얘는 좀 추워. 그죠? 그런데 살짝 A쪽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면 생활전이 많으니까. 근데 요거는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아주 야비하게 출제하진 않을 거니까. 이해되나? 네, 그래서 세계 인구 분포와 관련해서 기후와의 상관관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됐고. 그래서 각 대륙별 인구 구성비와 기후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시간에 했으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거야. 또 역시 또 인구 분포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역시 계량형 문제가 출제가 유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인구 분포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인구 밀도잖아요. 근데 이 인구 밀도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인구 밀도 어디가 높아?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높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 인구 밀도 하는데 이 통계적 인구 밀도의 모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두 나라의 통계적 인구 밀도는 같은데 A 국가는 전부 경지고요. 그 다음에 B 국가는 이만큼이 호수라 그랬죠. 왜냐 호수가 이거는 내수 면적은 육지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육지 면적으로. 그 다음에 이만큼은 화산이고 이만큼은 빙하고 이만큼은 사막이고 이러면은 사실상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감안한 인구 밀도가 등장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 인구 밀도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지리적 인구 밀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별 의미 없다.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 인구 밀도는 결국 인구 부양력과 관련이 되는 거죠. 즉 인구 부양력이 높으면 경제적 인구 밀도는 낮은 거란 말이야. 알아듣어요? 네, 됐어. 자, 그런데 얘네 모두 다 문제점이 뭐냐면 인구 분포인데 말이야. 실제로 인구 분포의 상황을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결국 인구 분포의 상황을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등장한 그런 인구 밀도의 개념이 뭐냐면 로렌츠 곡선이라든가 진위 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경제에서 원래 먼저 쓴 거지.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 이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런 시간에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같다고 지적 인구 밀도도 같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구 분포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상적인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즉 한 사람이 하나의 공간씩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즉 뭐냐면 요 상태가 가장 인구 분포가 균등한 상태야. 그럼 두 지역을 비교하면 어디가 인구 분포가 더 균등하다 볼 수 있어요? 이쪽이 균등하다. 대체 농촌이.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불균등 분포한다. 요걸 알려주게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 면적, 요거 만약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 요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예, 그거하고 결국은 삼각형 면적을 비교해가지고 진위계수라는 걸 도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로렌츠 곡선하고 진위계수는 두 개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지수 계수들은요. 보통 이런 거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0에서 1 사이로 하든 0에서 100으로 하든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보통 100분율 표현할 때 70 몇 % 이루어지거나 0.76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낚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야. 그래서 특히 자 얘는 인구지에서 내가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도시지리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야. 그래서 도시지리에서 소수민족들은 대체로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죠? 특정 지역에 몰려 살잖아요. 그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엄청 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에 얘기했던 영등포, 구로, 그 다음에 금천구 쪽은 중국계 디아스포라가 거 사이즈 엄청 크죠. 네, 그래서 그쪽 동네 가면 한 집 건너 양꼬치 집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서울에 두 번째로 큰 디아스포라가 있거든. 혹시 알아요? 어디? 설해마을은 그죠? 유럽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이촌동 맞아. 일본인 디아스포라. 아니 그거보다 더 커요.
맞춰볼래요? 중랑구 사는 사람 없나? 광진구. 광진구에 외국인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던가? 중국 말고 두 번째, 그냥 중국은 워낙 많으니까 중국 빼고 그 다음으로 광진구에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 봤어요? 맞아요.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여기에 지금 몽골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 소수 집단은 항상 균등분포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도시지에서 그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런 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이 상위지수라는 거죠. 또는 상위성 지수. 글쎄, 근데 요거는 사실 그때 답은요, 물론 이제, 뭐랄까요. 우리 지금 형태 시험 문제가 오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허용 답안을 늘려버리면 되는 거거든. 아마 출제 교수님이 이거를 정답을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뭐 들어가야 될까요? 뭐 고립지수라든가 아니면 노출지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시간에 해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이겁니다. 인구의, 인구 분포의 불균등성을 측정하는 도구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위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봐도 갑자기, 외면하고 싶은 그런 식이 하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나요. 알겠어요? 교수님이 이걸 보신다 그래도 이걸 내잖아. 그럼 누가 맞아, 그지? 예, 그래서 절대로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 집단일수록 주류 집단은 어떻게 돼요? 상위지수 나타내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쵸? 근데 소수 집단일수 어떻게 돼요? 예,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1의 경우에는 완전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까지는 안 가겠지만 보통 한 0.3 이상 정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100으로 써도 되는 거고 1까지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되나? 네. 그러면 자, 이 상위지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각 구역을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불균등 분포하는 거죠. 소수민족만. 근데 이 상황도 여러분 교재 있죠. 요거 좀 흐릿하다, 그지?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상위지수는요, 균등성은요, 이거를 만족을 하는데요, 공간성은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그치? 몰 공간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노출지수나 고립지수가 바로 몰 공간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위성 지수가 나왔으니까 다음 차례로 노출지수나 고립지수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물론 출제 교수님이 이걸 내려고 들어가셔도 아마 난리 날 거야. 옆에 다른 교수, 우리 학교 안 돼, 우리 학교 안 돼, 그치? 네. 근데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들어가신 분이 짬밥이 높으면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분 한 분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노출지수, 고립지수 제가 뒤 연습 문제 2번, 3번인가? 그걸로 다뤄놨잖아. 그지? 그래서 노출지수 뭡니까? 말 그대로 노출되는 거니까, 자, X집단 구성원 거주지역에서 다른 사람 만날 확률이야. 알았어요? 반면에 그럼 고립지수는 X집단 구성원 내에서 같은 집단 만날 확률이 되는 거야. 두 개가 정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출지수가 크면 고립지수는 낮게 되는 거죠. 서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가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되셨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인구 분포는 비교적 시간이 좀 덜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또 끊어갈까? 네, 인구 이동 좀 분량이 있으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인구 이동부터 또 계속 해드릴게요.